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 분야 여성예술인 네트워크 루이즈 더 우먼의 오연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을 기반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미술 작가이고요. 작년 8월에 이제 여성예술인 네트워크 루이즈 더 우먼을 공동 설립했고, 현재까지도 운영 총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숙명인문학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 3월 여성의 날 기념 강연 시리즈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루이즈 더 우먼이 설립되기까지의 배경과 또 지난 반년간 루이즈 더 우먼이 거쳐온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나 목표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루이즈 더 우먼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루이즈 더 우먼은 2020년 8월 3일에 설립된 시각예술 분야 여성예술인 네트워크이고요. 세이프존 내에 협업과 교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첫 시작은 저와 유지영, 이도현, 이승희, 이정, 임유정, 정희지, 하다연, 허연정 이렇게 9명의 젊은 여성 예술가가 모여서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2020년 10월 초에 루이즈 더 우먼 1기 멤버십 오픈콜을 받아서 36명의 멤버가 추가적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또 현재는 45명의 멤버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녹화하고 있는 2월 26일인 지금은 이제 45명의 멤버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3월 초부터 루이즈 더 우먼 2기 멤버십 오픈콜을 받을 예정이어서 저희 멤버는 또 조만간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루이즈 더 우먼이 어떠한 미술계 내의 흐름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이 될 수 있었는지 설립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루이즈 더 우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2016년 10월에 트위터에서 있었던 그 예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그 시작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그 2016년 10월에 트위터에서 시작된 모모겐의 성폭력 이 해시태그 운동에서 파생되었던 그 성폭력 피해 공론화 운동이었고요. 모모겐의 성폭력은 그 서브컬처 오타쿠 씬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운동의 영향으로 미술계에서도 많은 이제 피해 공론화가 나오게 되면서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많은 남성 큐레이터와 작가, 교수 등등이 이제 직접적으로 고발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루이즈 더 우먼의 운영진 중에서 이 2016년 해시태그 운동의 흐름 안에서 그 직접적으로 공론화에 참여했던 사람은 없는데요. 당시 루더우 운영진은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저희 운영진의 연령대가 그 1988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걸쳐 있어요. 그래서 88년생이 이제 2명, 91년생 1명, 93년생 2명, 93년생 1명, 95년생, 97년생, 00년생 이렇게 한 명씩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90년대 초반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2016년도에 해시태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는 운영진 대부분은 학생이었거나 아니면 작가로 활동을 했더라도 경력이 길지 않은 이제 신인 여성 작가였던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2016년 해시태그 운동을 지켜보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통적으로 2015년경 이후부터 시작됐던 페미니즘 웨이브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젊은 여성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 예술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에 창작자로서 삶을 꿈꾸면서 예술을 동경하고 또 예술에 몰두했던 그런 삶과 예술에 대한 관점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크게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전 2016년에 학부 4학년이었고 졸업 전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명한 비평가나 뭐 큐레이터 등의 강연, 뭐 토크, 전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보러 다니고 뭐 예술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되게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그런 평범한 예술학교 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가로서 뭔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트위터를 통해서 시작됐던 페미니즘 물결이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세계까지 밀려 나오면서 이제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제 이전까지 학생 시기에 선망만 하고 있었던 세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와 또 불신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90년대 초반생이었던 저의 또래 예술계 여성들 중 상당수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저와 같은 시각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정작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후에도 뭐 그럼에도 뭔가 많은 게 달라졌겠지.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많은 게 달라졌겠지. 뭐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겠지 하는 일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실명을 내걸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여성 작가로서 마주하게 되는 제 미술계 안에서의 상황들은 굉장히 늘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 예술가로서 매번 나서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혹은 아무런 논란에도 휘말리지 않고 그냥 이제 조용히 내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옳은 길인지 이제 매번 고민스러웠고요. 결과적으로 트위터에서 이런저런 비판적인 플로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 법적 분쟁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시 경력이 많지 않은 작가가 이제 매번 업계 내부인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제 물론 나보다 먼저 용기를 낸 여자들을 보면서 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용기를 얻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계 내부에서 특정한 인물이나 기관을 상대로 그 문제 제기의 목소리를 내는 일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 여성 작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날을 세우는 젊은 여성들을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보고 또 여성들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의견이 쉽게 이제 혐오로 프레이밍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때로는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이제 음해하거나 불링을 일삼는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젊은 여성들이 그 이제껏 열심히 쌓아왔던 자기의 커리어나 미래를 다 걸고 외치는 어떤 절박한 생존의 말들이 혐오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견으로 성립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장애물이 따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해와 분란에 맞서서 꼬리를 무는 입장문들을 내면서 또 소진되어가는 여자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여성의 삶과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하려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주변의 페미니스트 여성들로부터 이제 혹은 뭐 얼굴도 모르는 SNS 상의 익명의 여성들로부터 연대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술계에서 내가 작가로 성장해 나가려면 내 기회를 만들고 작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동력과 뭐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은 또 오롯이 나의 몫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 온갖 리스크를 감수하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또 동시에 내 몫의 기회와 자원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게 되었고요. 이렇게 페미니스트로서
정치적인 신념을 지키고 또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나의 미래를 담보로 걸어야 하는 상황들이 이어질 때마다 굉장히 깊은 환멸이나 피로감에 침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제 예술계에서 활동하던 저의 또래 동료 여성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향점을 공유할 수 있는 여성 동료들과 함께 또 한번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루이즈 더 우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작년 여름에 있었던 안전한 미술계를 요구합니다. 해시태그 운동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지금의 운영 진지를 모을 수 있었고요. 이 해시태그는 2016년 이후에도 남성 미술인들의 성추문 행태에 대해서 안온하게 대처하는 미술계의 그런 상황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8월 3일 루이즈 더 우먼 SNS 계정에 처음으로 업로드되었던 입장문 전문입니다. 네, 8월 3일에 앞서 보셨던 그 안전한 미술계를 요구합니다. 입장문을 업로드하고 나서 약 일주일 동안 그 운영진끼리 루이즈 더 우먼의 로고와 또 루이즈 더 우먼의 시작을 알리며 라는 글을 이제 준비를 해서 공식적으로는 8월 9일에 루이즈 더 우먼의 결성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되었고요. 네, 루이스 더 우먼은 그래서 더 이상 미술계 안에서 여성 예술인들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선택지인 그 조용히 작업만 하고 살고 싶다가 이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또 그래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결론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조용히 살 수 없었던 이유는 침묵이 더 이상 나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페미니스트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제는 일시적인 침묵과 방조가 장기적인 해답이 될 수 없고 또 무조건 나서지 않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또 그러한 생존 방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업계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성추문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페미니즘이 더 이상 어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인 변화임을 누구나 감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행동 양식 역시도 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의 작업에 대한 기대 역시 되게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적당히 훌륭한 남성과 초월적으로 뛰어난 여성이 동등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상황들을 이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왜 뛰어난 여성과 평범한 남성은 같은 자리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여성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창고가 훨씬 더 좁다는 이야기일 텐데 저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능이 있다고 느끼는 여성 작가들이 그 사람들의 작업의 퀄리티에 비해서 쉽게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주목을 받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남성 작가들에 비해서 더 몇 년씩 더 오래 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평판과 기회를 부여받는 남성이 그렇게까지 한심하지는 않아서 그의 성취를 납득하려고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늘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업계 주변에 머무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아서 옹호해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업계 내에 여성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존중받을 권리를 요구하지 못한 채로 나의 작업이 존중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요. 2020년의 예술계에서 여성의 안전과 또 생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또 이건 역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술계 내 성폭력 고발이 있었던 이후에 이제 거의 5, 6년째 접어든 지금도 우리는 예술계에서 위력을 가진 남성이 습관적인 성추행을 저질러온 인물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던 Y미술가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었던 것이 이제 불과 2020년 상반기이고, 또 작년 12월에는 그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에 섹스도를 주제로 한 남성 작가의 작업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현재까지도 국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용감하게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던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뭐 가해자와의 법정 공방에 그런 과정 중에 있거나 소중한 일상과 생계를 회복하고자 그 여성의 말을 믿지 않는 모든 세계와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공론화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이제 나는 예술계에서 여성으로서 생존권과 또 안전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성의 생존과 안전이 여전히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오늘날 내 주변 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로 홀로 살아남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즈 더 우먼은 그 여성 예술가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소극적인 변명을 그만두고 공적인 세계로 걸어 나올 것을, 그리고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제 여성 동료들과 공동의 연대체를 구성하고 예술계 내의 여성 혐오와 차별에 맞설 것을, 그리고 독립된 주체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면서 여성의 예술을 가꿔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저희 단체 설립 목표였고요. 그러니까 여성예술가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인정받는 자유로운, 안전한, 행복한 예술 활동. 이것이 저희 단체의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이즈 더 우먼이 요청하는 여성 예술가 모델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가인 동시에 또 지속가능한 창작을 이어나가는 작가인데요. 루이즈 더 우먼이 추구하는 이런 여성 예술가의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작업에 특정한 메시지를 반영해야 한다거나 뭐 집단적인 실천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술가적인 세계관을 온전히 구축하고 타인이 부여한 이제 기준이나 미학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작업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관철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여성 예술가들이 그 매 순간 매 단계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서로를 해방시키고 낙관적이고 여유로운 자세로 그 자신의 작업 세계를 긍정하기를 장려하고 있고요. 이전까지 교육받은 절대적인 남성 사회가 부여했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재단하고 또 평가하기 이전에 누가 그 기준을 부여했고 그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의심하는 태도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존 남성 중심적인 미술계에서 학습해온 기준들,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신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여성을 억압하는 프레임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고 새로운 정의와 또 기준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루이즈 더 우먼이 추구하는 그런 창작이자 또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창작과 운동의 비중을 균형 있게 둠으로써 그 여성 작가들이 페미니즘 실천으로 인해서 오히려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여성주의와 창작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여성 예술가에게 페미니즘 실천이라는 것이 그 개인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닌데 그래서 루이즈 더 우먼에서는 페미니즘 실천을 했더니 창작자로서의 커리어가 끊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오히려 여성주의적 활동을 통해서 여성 예술가가 더 많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여성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함으로써 그 토대가 다시 작가로서의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성 예술가가 창작자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면 이제 그것이 다시 여성주의 실천에 기여하고 또다시 여성 중심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활동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여성주의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페미니즘 연대나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을 때 저 자신이 소모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다양한 여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들과 더 깊게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저의 여성 동료층이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장점들이 또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이즈 더 우먼의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성주의 실천과 여성의 예술 활동이 선순환하는 구조에 기여하기를 바랐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루이즈 더 우먼의 지난 활동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 저희가 단체의 성격과 기획을 잡아나갔던 과정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뭔가 순차적인 원인과 결과로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기보다는 2020년 상반기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여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계기들로 인해서 여성 창작자들이 서로 교류하게 되는 기회들이 몇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벤트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인스타그램에 저희 단체 결성 소식을 알린 이후에 오픈했던 최초의 대외적인 이벤트는 이제 LTW 인덕션 데이와 이정정희 작가의 인전 That Has Ever Seen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That Has Ever Seen 이 전시를 기획할 때만 해도 루이즈 더 우먼을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시를 뭐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이 인전은 그 이정 작가의 드로잉북이 텀블벅 펀딩을 하면서 이제 그 펀딩과 연계해서 계획했던 이벤트였는데요. 그 이정 작가의 드로잉북은 그 주변 여성 창작자들의 눈을 굉장히 세밀하고 충실한 묘사로 그려내는 작품집이었고 저는 이 책에 제 디자이너로 참여했다가 얼떨결에 전시 기획을 맡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제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 이민경 작가의 코로나 시대의 사랑의 영향으로 그 여성 관계성이나 레즈비어니즘에 대한 폭넓고 또 새로운 시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시각예술 영역에서도 이제 이런 페미니즘 씬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시선이라는 것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 시각 체계 안에서처럼 어떤 평가나 대상화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간의 애정과 또 연대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여성을 모델로 삼아서 여자들을 그리는 여성 작가들의 작업을 이제 이 전시를 통해서 소개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괜카의 주머니라는 닉네임을 썼던 이민경 작가님이 흔쾌히 후원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시를 준비하던 기간 중에 루이스 더 우먼을 만들게 되었고, 이정 정희지 작가도 그 저희 루더우 운영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기왕 전시를 하는 김에 루더우 주관 행사로 퍼블리싱을 해서 뭐 단체 홍보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소개 행사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제 이 전시와 LTW 인덕션 데이를 그 동시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됐고요. 인덕션 데이는 원래는 이제 그 2인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안국역의 키핀터치라는 전시 공간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온라인 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인덕션 데이 신청 폼은 오픈한 지 8시간 만에 10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빠르게 조기 마감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을 잡아놨었는데 하루 만에 마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술계 내에서 이렇게 여성 커뮤니티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이제 열의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덕션 데이 일부 여성 예술가를 위한 성평등 특강에서는 이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활동가로도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던 신희주 감독님께 강의를 부탁드렸었고요. 2부에서는 루이스 더 우먼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멤버십 오픈콜을 이렇게 빨리 시작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운영진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2021년에 그 다른 외부 멤버들을 영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모으기도 어렵고 또 루이스 더 우먼이라는 단체가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잘 서지 않았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뭐 예술계 안에서 젊은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뭐 이런저런 활동들이 있기도 했었고 또 처음 루더우에 대한 구상은 지금 루더우 멤버이기도 한 유지영, 이승희, 허요 작가님이 올해 상반기부터 해오시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최초의 구상은 전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여성 작가들의 소규모 크리틱 모임을 이제 구성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힌 단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루더우가 어떤 성격의 커뮤니티가 되어야 하는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미리 다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운영진들이 그 작년 8월부터 단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밀도 높은 논의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단체의 목적과 성격을 구체화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더우가 본격적으로 구성된 시기가 이제 그 앞서 언급했던 8월에 안전한 미술계를 요구합니다. 해시태그 운동 이후였기 때문에 이제 그 해시태그가 촉발되고 난 이후에 단체의 이름을 확정했고 그리고 또 성정은 디자이너에게 부탁해서 저희 로고를 만들었고 루이스 더 우먼의 시작을 알리며 라는 포스트를 저희 계정에 업로드하기까지 딱 일주일이 걸렸잖아요.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진의 라인업을 확정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짜고 인덕션 데이 행사를 준비했던 기간도 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축약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그 2020년 상반기에 특히 그 여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주변 여성 창작자들을 모델로 한 드로잉북을 냈고, 누군가는 이제 비슷한 여성들의 모임을 계속 만들려고 했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레즈비언이 됐었고, 뭐 또 공론화가 일어나고, 뭐 입장문을 쓰고 전시를 준비하고 단체 기틀을 잡아 나가는 일들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측면이 있고요. 계속해서 어떤 관계망이나 사건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제 배경이 되면서, 배경이자 기폭제가 되면서 우리도 모든 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여성들을 어디론가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운영진 안에서는 무리해서 외부 인원을 단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었는데요. 멤버십을 받는다면 뭐 저희가 공공기금을 받아서 시작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이제 유료로 회원을 모집해야 할 텐데, 1기 멤버십의 경우는 월 2만 원씩 4개월 동안 8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월 2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운영상에 부족함이 있었을 때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미술계에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움직임이 최초로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루더우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들에게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편으로는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좀 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2021년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멤버십을 오픈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미 이제 그 9월 초에 있었던 인덕션 데이를 준비하면서 뭐 전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이미 구상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 인덕션 데이에서 LTW 설명회를 개최를 했을 때 그 관객으로 참여하셨던,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설명회를 들어주셨던 여성 미술인 분들의 반응이 또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덕션 데이랑 2인전 정의지 이정 전시를 마친 이후에 그 운영진 선에서 다시 향후 루더우의 활동에 대해서 방향성을 조정해보자 하는 논의가 다시 나오게 되었고, 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제 루더우 로고와 전시 포스터를 디자인해 주셨던 저희 성정은 디자이너가 그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모든 회원들이 100%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뭐 단체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편하게 들락날락 구경하면서 뭐 댓글도 달고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이제 이런 정도의 소소한 네트워킹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원하는 활동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프로그램을 짤 때 꼭 모든 사람들이 100%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굉장히 큰 동력을 주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정말 단체 구성원들이 뭐 50명을 받는다고 하면 50명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한 명이라도 소외되면 또 유료로 가입하신 분들이 불만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되게 많이 했어서 그러니까 그런 수십 명이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 성정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커뮤니티는 그렇게 굴러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FDSC라는 이제 너무나 성공적인 롤모델이 있었고,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단체들로부터 큰 용기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정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제 루더우와 루더우 멤버들을 응원해 주셨던 FDSC 디자이너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주변의 여성들이 어떻게 단체를 조직하고 모임을 구성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면서 저희도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예상보다 뜨거웠던 반응과 주변 여성들의 이런 응원 덕분에 이제 루이스 우먼은 첫 대회 행사를 마치고 또 한 달이 조금 못 되는 정비 기간을 거쳐서 10월 초에 1기 멤버십을 모집하게 되었는데요. 총 36명의 여성 예술인들을 1기 멤버로 받게 되었고, 운영진 9명을 포함해서 45명의 구성원으로 1기 루더우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단체에는 그 평면, 영상, 사진, 입체 등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시는 작가님들이 모여주셨고요. 서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초면인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은 20, 30대의 연령층의 작가들이었지만 활동의 경력에도 다소 편차가 있었고, 거주 지역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까지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준비해야 했던 점은 이제 오히려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장점이 있기도 했는데요. 그 슬랙, 노션, 줌, 지스위트 같은 그 다양한 온라인 협업 툴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는 크게 장애가 없었고요. 슬랙은 FDSC나 테크패미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보고 저희도 똑같이 도입을 하게 됐는데 멤버들 대부분이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해주셨고 카카오톡 같은 매체보다 훨씬 대화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만족스러운 점이었던 것 같고요. 운영진이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저희 예상보다 항상 반응이 좋았는데 슬랙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었어요. 이제 저희의 솔직한 우려는 통상적으로 예술인들은 대부분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향적인 편이고 디지털 베이스의 협업 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이제 처음에 루더 멤버십을 오픈했을 때도 이제 이런 소통이나 참여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멤버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지금 저희 안에 소모임이 벌써 한 5-6개 정도 된대요. 같이 작업과 관련된 이론 스터디를 하는 분들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도 있고 이런 모범생 같은 모임 외에도 또 게임 동아리도 있고 아침에 기상해서 출석 체크를 하는 미라클 모닝팀, 키우고 있는 식물을 자랑하는 치코리타 원예 반 이렇게 네, 되게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들도 있는데요. 뭔가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부 모임부터 그냥 가볍게 슬랙 채널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 밖에도 자발적으로 많이 또 이벤트를 해주신다든지 줌을 매개로 해서 송년회나 신년회 모임을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도 했고 이런저런 다양한 교류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줌 친목 모임에서 제가 되게 재미있었던,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재미있게 즐겼던 것은 이제 마피아 게임이었는데요. 줌으로 그런 게임이 재미있게 진행이 될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몰입도가 되게 높았고 보통 저녁 7, 8시에 시작했던 모임이 게임을 하다가 금세 새벽 2, 3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멤버들이 온라인 상으로도 이런 슬랙이나 노션, 줌 등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발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루더우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또 요새는 클럽하우스라는 어플이 새로 나와서 이 클럽하우스에서도 자발적으로 루더 홍보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뭐 굉장히 그런 이제 수동적인 수동적인 구경꾼에 그쳐 계시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이 안에서 기여를 하고 싶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에너지와 의지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루더우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또 구성원들 간의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루이스 더우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비대면 프로그램은 라운드 크릿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운드 크릿은 로테이션 방식으로 매달 이제 크릿 그룹 멤버를 교체하면서 진행되는 3개월간의 그룹 크리틱이에요. 그래서 크리틱을 보다 이제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부르고자 크릿이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불렀고, 한 달마다 크릿 그룹 멤버를 교체해 가면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팀을 이제 로테이션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참여 멤버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열리는 이제 크릿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크릿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이 옆에 보이는 이 노션 페이지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미지나 스테이트먼트 등을 먼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는 다른 멤버들은 이제 며칠 한 2, 3일 전에 먼저 업로드된 이 크릿 머터리얼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흥미로운 부분에 이제 밑줄을 치고 코멘트를 달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크릿이 진행되기 전부터 미리 서로의 작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커뮤니케이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노션 페이지에 작성하는 글들은 뭐 정리된 문장 형식의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 쌍방의 소통을 전제한 대화 형식의 글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뭐 밑줄을 치거나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크릿 머터리얼은 보통 이제 대화체로 작성이 되고 자신의 작업에 대한 내용 외에도 뭐 평소에 관심사나 뭐 고민이나 앞으로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창작 활동과 느슨하게 관련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작업의 내재적인 맥락 외에도 작가의 성향이나 뭐 지향점, 취향까지 보다 넓은 차원에서 한 작가의 작업을 이제 이해하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맥락을 파악하고 크릿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크릿을 시작하기 전부터 서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릿을 시작을 하면 보통 대여섯 명의 인원이 한 사람당 4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작업의 확장성을 염두한 질문과 또 뭐 조언이나 따뜻한 격려가 오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션 크릿 머터리얼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이제 드물었던 것 같다 생각보다 그리고 신선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보통은 예술가들이 학교에서 크리틱을 하더라도 뭐 평가를 받는 듯한 위치에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더더욱 뭐 기금 심사 면접이나 뭐 큐레이터와의 대화 속에서 작업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자기를 매번 시험하는 시험대 같이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내 작업에 대해서 말하든지 간에 나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작가이고 내 작업이 이렇게 좋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어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경력이 부족한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유망함을 어필해서 그 기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 작업에 대한 나의 발화나 스테이트먼트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작가 스스로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뭐 공모나 심사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뭐 사회 문제나 동시대 미술의 경향성을 일부러 가져다 쓴다든지 뭐 덜 솔직하게 자기를 어느 정도 포장해 놓게 되는 거죠. 물론 작가는 어느 정도 그 자기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겠지만 이런 식의 자기 증명의 부담을 안고 있는 발화들이 한편으로는 또 작업에 대한 나의 솔직한 마음을 왜곡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라운드 크릿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작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한편으로는 논리나 구조에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구술적인 담화들이 정돈되지 않은 더 풍부한 작업의 실마리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리되지 않은 실마리들 하나하나를 다른 멤버들이 코멘트를 통해서 짚어주고 댓글을 달고 하면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견해들이 파생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 크릿은 멤버들이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주는 발판이 되고 있고 1기에서는 이제 20명 남짓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다음 기수에는 꼭 참여해야겠다. 참여를 안 한 게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하실 만큼 저희 루더우의 대표적인 내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덕션 데이에서 성평등 특강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평등 특강은 저희 매 기수마다 고정적으로 열리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성평등 교육 지원 신청을 하면 그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직접 강연을 해주시는 형태이고요. 앞으로도 루더우에서는 이제 줌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할 것 같고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대처라든지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런 기본적인 성인지 교육을 앞으로도 멤버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교육 외에도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항상 미술계는 행동강령이라는 행동강령을 같이 읽고 시작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미술계는 행동강령은 그 2019년 세이프존 포러스라는 이름으로 그 여성예술인연대,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또 페미플로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워크북 형식의 행동강령 작성 프로젝트입니다. 세이프존 포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루이스 더 우먼 안에서도 이제 단체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세이프존 포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술계 행동 강령을 함께 읽고 또 다시금 성평등 의식을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성 커뮤니티 윗업은요.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고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여성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어려움이나 각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방침 등을 이제 공유하고 분야를 넘나드는 여성 중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인데요. 미술계 안팎에 많은 이제 다양한 페미니스트 여성 커뮤니티와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미드업을 진행하고 싶어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루더우가 나왔을 때 비슷한 시기에 그
다른 업계에서도 여성 커뮤니티들이 동시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커뮤니티 중에 여성 건축인 모임 소파가 있었고 또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 푸푸프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신생 여성 커뮤니티들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 또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분들도 뭐 아마 루더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현상과 계기들을 만나면서 단체의 형태를 꾸리게 되셨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조금 더 가시화하고 싶기도 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여성 커뮤니티를 시작했던 사람들로서 교류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 커뮤니티 미트업 여커밋이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방식은 먼저 미드업을 희망하는 커뮤니티에 저희가 간단하게 컨택을 드리고, 미드업이 성사가 되면 뭐 구체적인 사전 질문지를 먼저 공유를 드리고, 또 루더워 안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멤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상대 단체 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현재까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여성 건축인 모임 소파와 또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 푸푸프 이렇게 두 팀과 미드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나눈 이야기들은 지금 다 녹취를 해서 루더우 노션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다양한 여성 모임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여성 커뮤니티 미드업을 계기로 이제 많은 교류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위키숍은요. 멤버들의 작업과 관련된 노하우를 캐주얼하게 공유해보자는 취지로 기획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이 떨어지면서 사실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진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네, 현재까지는 제 2차례 위키숍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임유정 작가님의 실크 스크린 클래스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도연 작가님의 포토그래메트리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유정 작가님의 실크 스크린 클래스는 멤버십 오픈 전에 사실 기획을 해서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외부인을 대상으로 그런 클래스를 한다는 것이. 근데 작가님께서 워낙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던 경험도 있고, 뭐 노련하게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도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 루더우 멤버들과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이 워크숍을 가지셨는데요. 다양한 3D 프로그램을 이제 연계시키면서 사용을 해보고 학습하는 커리큘럼을 굉장히 탄탄하게 짜오셔가지고 참여했던 멤버들 반응도 너무 좋았고, 또 결과물로 다들 이제 인스타그램 필터 같은 것들을 만드셨던데, 저는 이제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도연님이 지금 학부생이세요, 사실은. 근데 이게 MZ세대의 능력인가? MZ세대의 능력인가? 이러면서 감탄을 했었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이런 이제 어디서도 듣기 힘든 작가들만의 이제 개개인의 프로세스나 방법론에 대해서 위키숍을 계속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좀 많은데, 그리고 또 그 포트폴리오 리뷰라는 프로그램도 했었는데요. 이제 루더 프로그램은 단체 내부인들로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외부인을 초청해서 진행되는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리뷰는 4명의 여성 큐레이터 및 평론가,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큐레이터 평론가 분들을 초청했는데요. 김윤경, 안소연, 윤원아, 이성희 선생님을 리뷰어로 초청을 해서 비대면 형식으로 줌으로 이루어졌던 포폴 리뷰였고요. 라운드 크릿이 저희 멤버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크리틱이라면, 제 포트폴리오 리뷰에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평론가나 큐레이터 분들을 모셔와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나의 작업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고자 했습니다. 루더우는 이제 그 소속 멤버들이 루더우 밖에서도 다양한 전시나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받고 작가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게
갈 수 있기를 이제 장려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 미술인들에게도 이제 루더 멤버들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한 가지 다소 걱정을 했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런 그 미술 일을 해오신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리뷰이다 보니 이제 멤버들이 너무 긴장을 하지 않을까, 또 날카로운 평가를 받고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했었는데요. 또 뭐 너무 수동적으로 이제 듣기만 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도 했는데요. 그 리뷰 진행 방식을 1대1 면담이 아니라 1대 다수의 그룹형 리뷰 방식으로 기획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반드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함께 그룹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뷰 참여를 희망했던 인원은 24명이었고요. 6명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로테이션 방식으로 4명의 리뷰어 분들께 각각 배치를 해서 제 멤버 1명당 2명의 리뷰어에게 리뷰를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6명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룹은 이 동시에 줌 온라인 회의실에 접속을 해서 리뷰를 듣게 되는데 자신의 리뷰 내용이 그 다른 멤버들한테 공유되는 것이 물론 자칫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이번 그 포폴 리뷰의 목적은 그 평가자와 평가를 받는 사람 간의 그런 일방적인 소통에서 벗어나서 주변의 동료들과도 이런 외부인의 시각을 공유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수동적으로 평가를 받기만 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작업에 대한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이거를 자기가 다시 해석을 하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다시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제공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분의 여성 리뷰어분들 역시도 사전에 공유를 드렸던 사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랑 작가 노트를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그것들을 모두 꼼꼼하게 검토하고 오셔서 정말 또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했었고, 그래서 뭐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그런 작가들의 성장 가능성이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되게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선 세대의 여성 평론가나 큐레이터 선생님들과 또 젊은 여성 작가들 간에 이런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또 여성이 여성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에 잠재된 가능성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1월에는 미국의 여성 추상화가 에이미 실먼과의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에이미 실먼은 1955년생인 미국의 여성 페인터이고요. 70년대 서구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 속에서 페미니스트 예술 저널 헤레시스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뭐 현재까지도 뉴욕 모만에서 전시를 하고 뭐 이곳저곳의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등 되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아티스트 토크를 하게 된 배경은 이제 루이스 오먼 운영진인 이정 작가님이 제 개인 리서치를 목적으로 에이미 실먼에게 메일을 보냈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흔쾌하게 이제 에이미 실먼한테 답장이 왔고, 이제 이정 씨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루이스 오먼을 소개를 하면서 그 메일이 아티스트 토크까지 인연이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토크는 이제 미국에 거주 중인 에이미 실먼과 루이스 오먼 멤버들의 이제 줌 온라인 회의실 동시 접속으로 진행이 됐고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에이미 실먼이 자기가 직접 작성한 그 자신의 작업에 대한 8가지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었고, 그리고 2부에서는 에이미 실먼의 근작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루이스 더 우먼 멤버들과의 이제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신념과 추상 페인팅을 만들어내는 신체의 언어를 하나의 일관된 원칙으로 구성해내는 그런 작가의 명료한 예술관과 그리고 60대인 지금도 굉장히 창조적인 에너지로 매번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성 예술가의 모습을 보면서 참여했던 모든 루더우 멤버들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Q&A 시간에 저희 멤버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분노를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아도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에이미 실먼이 미국의 다른 여성 작가인 루이스 피시만의 작업 그 앵그리 루이스라는 페인팅을 보여주시면서, 앵그리 루이스 페인팅은 이제 앵그리 시리즈라는 연장 안에 있는 작업이었고, 그냥 정말 앵그리 루이스, 앵그리 누구 하는 식으로 화난 여성을 글자로 쓰듯이 이제 글자를 쓰는 페인팅이에요. 그래서 그 앵그리 연작 중에 한 점인 이제 앵그리 루이스를 보여주면서 분노는 세상의 벽을 부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고 딱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여성 예술가로서 수십 년을 버텨온 작가의 신념이 물리적인 시공간을 가로질러서 저희한테도 되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던 시간이었고요. 루이스 더 우먼 멤버들한테도 정말 이제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에이미 실먼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실 이름만 검색해도 유튜브에 토크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이제 실시간으로 음성을 직접 듣고 질문과 답변을 나누면서 에너지를 전달받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위대한 예술가가 어떻게 자신의 관점을 자기가 속한 세계 안에서 관철시키고 또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는지 그 생생한 현장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오랜만에 모든 작가들이 되게 본받을 만한 롤모델을 만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피페포 루이즈는 아마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루이스 어먼의 대외적인 프로젝트였는데요. 피페포 루이즈는 그 루이스 더 어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되는 영상 프로젝트로 그 독립영화 감독이자 또 지난 4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여성주의 활동가로 제도적인 실천을 지속해오기도 한 신희주 감독님과 협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신희주 감독님은 그 앞서 그 인덕션 데이에서 성평등 특강을 맡아주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트위터에서 문화예술계 페미니즘 연대 활동을 하면서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루더우 설명회를 하고 나서 신희주 감독님이 그 개인 프로젝트로 이제 여성 예술가들의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영상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거기에 루더우 작가들도 참여해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왕 루더우 멤버들이 참여를 한다면 뭐 유통과 홍보, 뭐 펀딩을 루더우에서 맡아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려서 협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제작비는 루이스 더 우먼에서 주최한 텀블벅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서 후원을 받았고, 총 1,2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 13편의 영상과 인터뷰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9편의 영상이 루이스 더 우먼 유튜브 채널에 릴리즈가 되어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피페포 루이즈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희주 감독님은 그
여성 예술가를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시적인 영감과 선천적인 재능만을 가진 존재로 더 신격화하는 그런 감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신의 실험을 거듭하면서 자기만의 주제와 매체를 재발견해 나가는 그런 연구자로서의 여성 예술가를 담아내고자 하셨는데요. 1인 프로덕션을 맡은 연출가이자 또 작가들의 작업을 리서치하고 질문하는 인터뷰어이자 또 프로세스와 그 결과물을 재구성하는 작가들의 프로세스와 결과물을 재구성하는 큐레이터로서 동시에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셨고 제작자의 이런 다각적인 접근이 결과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길이의 영상인데도 짧은 길이의 영상인데 개별 작가의 인터뷰와 작업 과정 또 작업실 풍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담아주셨고요. 전시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작가들의 작업에 숨어있는 또 다른 국면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더 풍부하게 전달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시장에서는 그 정제된 형식의 어떤 완결된 작업들만을 보게 되는데 여성 예술가들의 목소리와 어떤 신체적인 정동이나 여성이자 창작자로서의 관점과 생각을 인터뷰로서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 피페포 로이즈가 예술 작품을 들여다보는 한편으로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여성 예술가의 존재를 동시에 상기시켜 주었던 것 같고요.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그 루더우 여성 작가분들 역시도 자기의 작업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되게 자기만의 어조로 발화를 하시면서 이미지에 언어적이고 음성적인 맥락을 더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영상을 통해서 재현된 자기의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서 창작자로서의 자기의 페르소나를 다시 발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피페포 로이즈는 이렇게 작품뿐만 아니라 예술 생산의 현실적인 전후 맥락을 같이 보여주면서 화이트 큐브 속의 예술이 보여주지 않는 어떤 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곧 피페포 로이즈 인터뷰집이 출간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신희주 감독의 서문과 또 박세임 미술사학자의 평론이 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 활동의 마무리는 단체전 오늘들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전시 참여를 희망했던 35분의 작가들과 함께 서울의 키핀터치와 부산의 영주 맨션 이 두 전시장에서 동시에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산에서도 전시를 하게 된 이유는 우선 루더우 멤버이신 김수정 작가님이 이 부산에서 2명의 여성 예술인들과 함께 운영하고 계신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루더우 멤버 작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 또 부산에서 같이 동시에 전시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들이라는 전시의 제목은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활동가로 활동해 오신 이성미 시인님의 오늘이라는 시에서 인용을 했던 표현이고요. 오늘은 단 하루이기 때문에 복수로 잘 쓰이지 않는 명사인데 각기 다른 성향과 작업 주제와 매체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 동시대의 오늘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인 루이스 더 우먼 멤버들을 잘 운유하는 표현으로 느껴져서 전시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의 특징은 앞서 설명드렸던 라운드 크릿의 크릿 머터리얼 형식을 빌려와서 참여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한 글을 직접 쓰게 했고요. 그리고 그 글을 노션에 같이 공유를 해서 다른 작가분들도 거기에 코멘트를 같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노션 페이지 자체를 전시장 한쪽에 태블릿 PC와 QR코드로 공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개별 작품만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그 작품
작품들을 매개로 멤버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화의 형식과 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같이 공개를 했던 거고요. 코로나 시국이어서 사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거라고 예상을 또 못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키핀터치 서울의 키핀터치에는 거의 하루에 6, 70명 정도의 관객이 다녀가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전시를 봐주셨고요.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오늘을 기준으로는 내일 전시가 종료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루이스 더먼에서 다양한 형식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루더우의 활동 계획은요, 곧 제 2기 멤버십을 오픈할 계획인데요. 먼저 크게는 2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 LTW 큐레이토리얼이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큐레이토리얼은 여성 전시 기획자나 비평가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1기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고, 대부분 창작자를 위한 기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큐레이토리얼에서는 그 루더우 멤버들을 참여 작가로 하는 그 단체전 기획을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큐레이토리얼 로 가입한 기획자에게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전시 기획 지원금을 드리고, 그 루더우 멤버들과 함께 그 단체전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들 같은 전시가 이제 보다 많은 멤버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가 개개인의 작업 세계와 방법론을 더 전시라는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가시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 조금 더 소수의 작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전을 통해서 개별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또 여성 기획자들이 여성 작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이 큐레이토리얼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멤버로 가입하신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전시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뮤니티 활동을 해보다가 기획자의 시선에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전시를 구성해 볼 만한 것 같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 기획안을 내고 저희 운영진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시를 만들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LTW 법률 지원 서비스는요, 예술계 안에서 여성 작가들이 각종 분쟁에 휘말리거나 저작권,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게 되었을 때 쉽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변호사 상담료를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기수 동안 1인당 1회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상담료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법률 분쟁 과정에서 물론 이게 대단히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 여성 작가들이 예술계 안에서 부조리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법률 관련, 제도 관련 지식에 대해서도 여성 작가들의 이런 심리적인 그 접근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잠시 홍보를 하자면, 이런 다양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의 충분한 운영 기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계좌로 저희 단체를 후원해 주시면 정말 더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이어나가는 발판으로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루이스 더 우먼 후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성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미술계 내 인식이나 업계 문화 측면에서 조금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집단과 시스템에 대한 그런 예술인들의 편견을 조금 바꾸어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루이스 더 우먼을 만들기 전에도 또 만든 이후에도 굉장히 자주 들었던 우려 섞인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집단은 구성원들을 획일화한다. 권력화된 집단은 폭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혼자서 대부분 항상 혼자서 작업을 하고 또 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단기성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이나 뭔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예술인들의 머릿속에는 집단이라고 했을 때 뭐 1984 빅브라더 같은 것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폭력이었습니다. 제도적인 보호망이 하나도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계가 있는데도 그게 행정상에서 전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위계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범죄가 일어나도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고 이제 공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문제로 취급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체를 운영하면서 든 생각은 집단이 권력화되고 구성원들을 획일화시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정말 이제 근대적인 조직에 대한 편견에 많이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조직적인 상상력 자체가 예술계 안에서 굉장히 부재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루더우 같은 경우는 멤버들이 돈을 내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할 수 있는 그룹인데 이제 사실상 군대처럼 뭔가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 운영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얼마나 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고안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한 명이라도 더 유도를 하려면 뭐 커뮤니티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어떤 베네핏을 주어야 할 것인가, 뭐 단체의 자원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제가 본 이제 미술인들은 이제 집단이나 단체 그 자체를 일종의 폭력의 동의어로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파편화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답답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연대나 집단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확정된 규모의 일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들의 집합이면은 폭력을 양산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나 선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집단 안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마치 눈치 게임 하듯이 계속 이제 침묵을 하고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새로 이 업계에 진입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요. 도와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당해도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핑계로 이제 눈 감고 침묵을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제 바로 윗세대 예술인들이 386 세대의 집단주의에 약간 학을 떼고 제도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을 추구하는 경향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경향성이 불러온 부작용의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은 당연히 100% 완벽할 수가 없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개인을 억압하는 기제로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제는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한편으로 재건해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여전히 젊은 여성들로 구성된 모임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시선들이 많고 그냥 여자들 모으기만 하면은 이기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차단하고 카르텔을 만들려고 한다. 하여튼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게 되는데 저는 이게 여성 혐오와 더불어서 조직적인 상상력의 한계라고 보고 있어요. 조직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 단체를 지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집단에 대해서 좀 터무니없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이게 또 여성 연대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의 모임은 정말 복합적이고 많은 사건과 현상과 담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장입니다. 막상 단체를 만들어 보면 여성 모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우려나 견제 섞인 시선들은 정작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거나 현실적인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제쳐두고 일단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여자들을 모아서 연대와 모임을 시작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다음부터는 구성원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그 고민은 단체를 만들기 전까지 여성들한테 가해지는 의심과 조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체를 만든 이후에 생기는 고민들은 훨씬 더 현실에 기반하고 있고 구체적일 수밖에 없고, 또 당장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성주의는 내가 속해 있는 세계와 기준을 다시 재조직해내는 힘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자들이 무시와 조롱을 받는 와중에도 또 그럼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들을 자리에 갖다가 앉히면서 적당히 무시하고 적당히 이제 비판을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동력은 예술가의 창조적인 동력과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커뮤니티 모델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술 창작의 영역에서도 과거의 관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여성 예술가들의 당면 과제는 현실 속에 있는 여성 창작자들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그 사람들의 삶과 예술 활동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여성 서사와 관련된 비판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가 있듯이 그냥 여자가 만들었고 여자의 삶을 소재로 다룬다고 해서 여성주의 미술로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을 만들고 평가하고 또 유통시키는 제도적인 관계망 안에서 여성 창작자가 올바른 존중과 대우를 받고 또 지속가능한 형태로 창작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받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술계는 이미 여남 성비가 거의 8대2 정도 입박을 하는데, 유망한 기회나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리일수록 점점 더 남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이고, 그래서 예술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이나 어떤 캠페인성 이미지 그 이상으로 어떤 작업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면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와 권력관계와 욕망이 작동하고 있고, 또 그 이해관계 속에서 여성이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추문 고발 전적이 있는 남성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예술 이면의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계는 이제 진보적인 스탠스를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업계 문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전부 페미니즘을 동의하고 나는 페미니스트다, 여성 차별에 반대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비가 8대2인 곳에서 5대5로 프로젝트 참여자 비율을 맞춰놓고 남녀 평등을 맞췄다 하고 한다든지,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시사적인 이슈에는 이제 나서서 굉장히 드러내서 동의를 하면서도 정작 업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피해 공론화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계 안에서 너무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젊은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서포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크게 믿지 않고요. 예술계의 페미니즘은 아직까지도 포스트 페미니즘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했고, 대부분의 예술계 인사들이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페미니즘 웨이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되게 메타적인 관점에서 이 흐름을 평가하고 또 대상화하려는 경향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탈코르셋이 유행이라던데
이런 의의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한계와 비판점이 있을 수 있다 하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기만적이고 여성들의 의제와 행동에 이입하지 못하고 감각으로 이 정동을 체화하지 못하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평가하려는 태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술계는 2016년 예술계는 성폭력조차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대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 운동의 유산을 전시나 프로젝트 기획에 인용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크레딧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평가자적인 관점에서 함부로 이 현상을 폄하하거나 재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 또 자꾸만 어떤 상징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들이대기도 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동시대 페미니즘 씬 안에서의 루이스 더우먼의 역할은 우리의 준거 집단을 여성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이 결코 사회적 약자의 삶과 안전에 우선하지 않고 또 무조건적인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어떤 특수한 성역이 아니고 사회 영역 중의 일부로서 작동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할 것 같고요. 여성의 미술 역시도 현실과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